저는 오늘 이 분위기를 전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 뭐 이런 분위기를 전혀 예상치 못하고요. 저는 차분한 토론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중 스피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발표를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뭐 다른 두 분 발제자 분들하고 달리 저는 야당이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느냐, 이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서 다소 다른 두 분 발제자에 비해서 좀 이론적인 발표가 돼가지고 조금 재미가 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뭐 그래서 가급적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네요. 먼저 지금 정치적 어떤 시대 상황, 정치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먼저 지금 얼마 전 재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이 거의 뭐 참패 수준의 패배를 당했고요. 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2012년 총선 대선 패배했고 뭐 지난 10년 사이에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뭐 한 2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처럼 야당의 그 어떤 연속된 패배, 그리고 야당의 어떤 지리멸렬,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흔히 당연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으로 정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 즉 보수가 우위에 선 그런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의 정치적 시대 상황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보수 우위의 구도가 점차적으로 소멸해가는 그런 단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핵심적으로 저는 대중들이,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보수의 가치와 의제와 인적 자원을 거부하고 있다. 인적 자원을 통한 그런 어떤 통치, 지배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뭐 여러 가지 개각, 뭐 조각, 뭐 이런 인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사들을 할 때마다 인사파동이 일어나죠. 인사파동이 왜 일어나느냐? 이건 그 어떤 보수적인 인사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장관도 뽑고 차관도 뽑고 뭐 청와대 강요도 뽑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그런 대로 양호했는데 뭐 지금 갑자기 허접해졌다,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을 텐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에 와서 대중들이 보수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 너희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 15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가령 97년 야당으로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최초에 일어났었죠. DJ 정부가 출범했었고, 그때의 기본적인 여당과 야당의 구도,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6대4였습니다. 즉 지금의 야당이죠. 야당이 4였기 때문에 4고 저기가 6이었기 때문에 6대4로는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DJP 연합을 했습니다. 보수 분파와 연합을 통해서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6대4의 구도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가 대등한 1대1 구도로 일단 맞붙을 수 있다. 거기에서 뭐 한 2, 3% 차이로 이게 뒤지기도 하죠. 뭐 그 외에도 지난 4년 전의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근의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의 중대선거의 양상들을 보면 주로 이제 거기에서 주류적인, 지배적인 의제가 되는 게 다 전부 이게 어떤 진보적 정책 의제죠.
무상급식,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최근에 뭐 지방선거에서는 소통, 삶의 질, 사회적 경제, 이런 어떤 진보의 가치의제, 이런 진보의 가치의제가 오히려 어떤 지배적인 의제가 되고 있는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소위 야당의 지리멸렬과 잇따른 패배에도 불구하고 실제 총량적 세력 균형에 있어서는 보수 우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보수 우위의 구도가 점차 소멸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어떤 보수 우위의 구도가 점차적으로 소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이 계속된 어떤 패배와 지리멸렬이 거듭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총량적 세력 구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당 간 구도에 있어서는 새누리당보다 2배, 3배 무능하고 허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뭐 정권 교체나 정치 교체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어떤 실망과 좌절의 그런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정당을 바로 세우는 것, 그 중에서도 야당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치혁신, 시대교체의 시발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을 바로 세운다라는 것, 저는 이제 그것을 수권정당으로 세우는, 수권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야당은 사실상 수권정당이 아니죠. 수권정당으로서는 뭔가 5%, 10%가 어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과 비교해서도 그게 이제 어떤 여론의 정당 지지율로도 금방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뭐 짧게는, 좁게는 뭐 5%, 10%에서 어떨 때는 뭐 이게 따블, 뭐 이런 어떤 그 정당 지지율의 격차가 말해주는 것처럼 정당 간 구도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에 뭔가 이게 정치교체, 시대교체, 사회교체의 어떤 역사의 전진이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자, 그래서 야당을 수권정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수권정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금 내용을 건너뛰어서요. 16페이지 아래쪽으로 가세요. 저는 관건이 이 혁신적 신노선에 기초한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야당 내에 여러 가지 리더십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뭐 우리 흔히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뭐 크게 친노, 뭐 비노, 486 뭐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들이 모두가 안타깝게도 시대적 소명의식과 비전을 상실해버렸거나 시대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친노, 비노, 486 그룹들을 모두 뛰어넘는 뭔가 혁신적 신노선을 통해서 리더십이 재편돼야 된다. 이게 시대적 과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어떤 야당의 재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기존의 야당이 왜 실패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뛰어넘을 것인가 이게 이제 나와야 될 텐데요. 저는 방금 앞에 이제 발제하신 한홍구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야당의 어떤 중도 노선, 중도파에 대해서 이제 주로 비판을 뭐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거의 뭐 1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까지의 맥락을 볼 때 중도파뿐만 아니라 소위 그 반대쪽에 어떤 반대쪽에 당내에서 대립해왔던 진보파 혹은 뭐 비노파뿐만 아니라 친노파 혹은 486 모두가 실패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야당의 상황적 흐름이 가령 뭐 이 진보파가 당권을 주도를 하게 되면 뭐 당권을 주도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뭐 그 실패에 기대서 또 실패를 비판하면서 중도파가 당권을 잡고 또 중도파가 또 실패하게 되면 다시 진보파가 그 실패를 비판하면서 당권을 잡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구도가 계속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순환의 구도, 어떤
중도파뿐만 아니라 중도파와 진보파 또 그 사이에서 계속 힘의 어떤 중심 이동에 따라서 계속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왔던 486 그룹들까지 포함하는 이런 전체적인 악순환의 구도를 원천적으로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를 중도파나 진보파가 왜 실패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런 어떤 구도를 근본적으로 깨고 뛰어넘는 역할들을 사실 해줘야 될 집단이 흔히 우리가 이제 486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제가 조금 거칠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마 드리기가 껄끄럽기도 하고 저 역시도 세대적으로는 486 세대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리한 486 그룹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뭔가 스스로 자기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쪽입니다. 486 그룹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와 미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는커녕 개파 보수들을 뒤치다거리하는 하청 정치에 몰두해왔다. 운동권 선후배로 묶여진 인연을 매개로 패거리 권력화되었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친소 관계에 의한 정실공천, 밀어주고 끌어주기로 상당수가 국회에 진출해서 더 큰 기득권 집단을 형성하였다. 중도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닌 중간에서 힘의 중심 이동에 따라 왔다 갔다 하였으므로 당연히 독자적 가치와 비전을 열어나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굉장히 저 역시도 같은 세대의 일원으로서 처절한 자기 반성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친노, 비노, 486 그룹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선을 정립하고 그런 어떤 노선의 기초에서 리더십의 새로운 재편이 일어나지 않으면 야당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새로운 노선은 무엇이 새로운 노선이 돼야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어떤 제안을 쭉 써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지금까지 당내에서 혹은 야권 진영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논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대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좌클릭을 할 것이냐, 우클릭을 할 것이냐, 진보 클릭을 할 것이냐, 중도 클릭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주로 이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구도를 뛰어넘어서 첫 번째는 가치와 노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반대와 저항, 피해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소위 이제 저는 이 공동체를 위한 더 큰 진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런 어떤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점에서 더 큰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야당 역시도 여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도 사실 무조건 자기 편은 감싸고 상대편은 배척하는 그런 비이성적 진영 정치의 논리에 매몰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소위 민의에 따라서 정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나간다. 이런 어떤 세 가지를 담는 그런 어떤 새로운 노선들이 정립되고 그 노선에 입각해서 리더십이 전반적으로 혁신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정당 혁신을 위해서 지금 정당 혁신이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 문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정당 혁신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뭔가 정당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의제들이 여기저기서 제시되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어도
뭐 그런 말씀들이 다 맞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수준의 또 그런 어떤 혁신 코스프레를 통해서 뭔가 혁신에 대한 압력의 바람들이 또 지나가면 엎드려 있다가 뭐 코스프레 하다가 또 뭐 살아나고 이런 식의 어떤 반복,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 지금까지 야권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개파 패권주의와 생계형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개파 패권주의와 생계형 정당의 기득권 구도를 뭔가 핵심적으로 숨통을 겨눌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의제들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꼭 그런 수준의 의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게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20쪽 제일 밑에 부분인데요. 첫 번째, 지난 총선에서 소위 민주당이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실에 의한 친소관계에 의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기에 의한 그런 어떤 공천을 하다가 결국은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이 무참하게 패배했죠. 총선에서. 자, 근데 그 공천파동에 대해서 아직도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일단의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의 자기 반성이나 자기 고백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가오는 2010년의 총선에서 또다시 그러한 어떤 나쁜 전철들을 밟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파 패권주의와 공천담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중앙당 지도부와 공심위를 내세운 그런 공천 방식, 이건 뭐 나눠 먹기고 뭐 이게 뭐 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죠. 그런 어떤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그 기능을 공천 배심원제에 넘긴다. 세 번째, 저는 이 부분 하나만 도입돼도 민주당이 굉장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간 혹은 경년간의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적어도 그 실적이 현저하게 나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국회의원 하는 것에 만족하고 국회의원 하면서 그냥 월급 받아먹는 걸로 국회의원 역할하고 이런 어떤 생계형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계형 정당의 구도를 깨서 내가 확실하게 어떤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고 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탈락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그 풀뿌리 정치 수준으로 내려가면 지역구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냥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거기에 있는 대의원이나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부 다 공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뭐 그건 이게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공천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선출제도를 개선한다. 뭐 이런 어떤 핵심적인 몇 가지 의제만 여기에서 뭐 이 4가지가 아니라 저는 뭐 국회의원 평가제도 같은 한 가지만 도입할 수 있어도 굉장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